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적 읽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52페이지부터 해서 여기 53페이지까지 펼치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냐? 바로 52페이지를 펼치면 나와있죠. 자, 사실적 읽기. 여러분들 두 개로 공부를 할 거예요. 처음엔 사실적 읽기의 개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적 읽기의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적 읽기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 있어요. 자, 어떤 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텍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글 자체, 이 텍스트 자체만 이해하는 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이걸 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요. 이 글 자체만 이해하는 걸 바로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적 읽기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적 읽기란 자,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이 글에 드러난 정보를 잘 모아가지고 어떤다고요?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라는 것은 텍스트 그 자체만 이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신경 전달 물질을 배울 거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은 이런 것이지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 읽기인 거예요. 알겠죠?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해요. 했을 때 아닌데 난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다른 곳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가 확장되는 그런 읽기는 사실적 읽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딱 그냥 그 글 자체만 이해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글의 표면적인 의미, 그의 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겉표면의 의미만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바로 사실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 주제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볼까요? 자,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 이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자, 두 번째,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작가가 글을 썼죠? 그러면 우리가 읽는 독자는 어떤 걸 알아야겠어요? 뭘 쓴 거야? 무슨 내용을 쓴 거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인과관계인지, 문제 해결인지 이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어때요? 이 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가 되겠죠. 자,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 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사실적 읽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은 그 글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적 읽기가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일단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걸 갖고 토론을 하든지 이걸 가지고 추론적 읽기를 하든지 그 다음이 나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든 읽기를 하려면 일단 이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가장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창의적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읽기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야. 일단 이거 자체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비판을 하든지 감상을 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읽기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사실적 읽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적 읽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글에 드러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중심 내용과 주제를 잘 파악하면서 읽는 게 사실적 읽기라는 거야. 글에 드러난 주제를 일단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걸 읽었으면 뭐에 대한 글이냐 알아야겠죠.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자, 알아야지.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중심 내용이나 주제라는 것은 바로 필자가 말하는 사람이 전하려는 주된 생각이나 사상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중심 내용이나 주제다라는 거죠. 자,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글이 바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자, 우리가 뒤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다면 자, 뒤에 게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한 것이구나. 이제 그 화제의 토픽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에 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 바로
바로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그 화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진술하고 있는지를 논평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된 그 화제가 들어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신경 전달 물질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물질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뒤에 있죠. 자, 그것을 내가 파악하면 여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주제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악함으로써 이제 주제를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다. 자, 이때 글에 드러난 정보들 간에 정보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다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뭐 전해지는 방법이 나오기도 할 테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기 이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할 테고 이런 것들이 쭉 여러 문장들이 나올 텐데요. 그 문장들을 보고 다 중요하다, 다 주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랭킹을 매겨볼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지?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지? 자, 이거 중요도를 우리가 랭킹을 매겨보는 거. 1번 중요하다, 2번 중요하다. 자, 제일 중요한 거 1번 이렇게 우리가 순위를 매겨보는 거.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중요도 평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사실적 읽기라는 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주제를 제대로 아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면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단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 단 하나를 골라야 우리가 그게 주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요도를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 읽기에서는 주제를 골라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요도 평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방법. 자, 그래서 중요도를 우리가 평가해서 찾은 이제 핵심어나 이제 중심 문장이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중요도의 랭킹을 매져보니까 1위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자, 그것을 넣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제 중심 내용을 이제 구성하는 이제 주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제라는 것은 이제 글에 드러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자, 글에 따라서는 또 주제하고 중심 내용이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쭉 얘기하고 있는 중심된 내용과 그리고 글을 쓴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 있죠? 그게 같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사실은 이 글에 나타난 중심 내용이 거의 대부분 필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인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어떤다고요? 하지만 그게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필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하고 여기 글에 담겨 있는 중심 내용이 다를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후자인 경우 어떤 거겠어요? 바로 다를 경우에 화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하고요. 글에 담겨 있는 중심 내용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되냐? 독자는요. 그 중심 내용을 재구성해가지고 필자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요. 여기서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바로 글에 있는 중심 내용과 주제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지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을 내가 잘 파악해서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선택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의 이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제를 만들면 되겠죠. 여기하고 이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내면 독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 의도와 주제와 다르게 중심 내용을 만들었다면 그 중심 내용을 일단 파악하는 게 사실적 읽기잖아요.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일단 요거를 우리가 잘 알고 요 내용을 잘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군 요걸 가지고 이제 중심 내용을 만들어야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는 이제 독자의 그 방법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5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문화의 상대성에 관련된 예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엄청 쉬워요. 엄청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볼까요? 자,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주제구나. 중심적인 내용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예컨대, 자, 우리가 이제 사실적 읽기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여러 가지 문장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고르는 바로 중요도 평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사실적 읽기를 잘 하려면 우리가 이제 문장 간의 관계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담화 표지라는 겁니다. 담화 표지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접속어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쓰이는데 법석어, 이제 뭐 지시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담화 표지로 많이 쓰이는데요. 담화 표지라고 한다는 것은 담화는 이야기죠. 이야기 표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표시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담화 표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지시어나 접속어 같은 경우가 이제 담화 표지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간단해요. 보시면 예컨대라고 선생님이 지금 그 세모로 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예컨대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바로 이게 나오면 뒤에 내용이 뭐 나오겠어요? 아, 예를 드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죠. 자,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담화 표지라는 겁니다. 잠깐 볼까요? 자, 예컨대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구나. 자, 그러니까 바로 뭐겠어요? 이것은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중에 하나죠. 자,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 서로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이제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게 뭐라고요?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겠어요? 우리 문화가 짱이다. 한국이 짱이다. 미국 문화보다 우리 문화가 무조건 괜찮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 이것은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냐? 바로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나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독일 민족이 최고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국가 간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자, 뭐라고 했죠? 다른 어떤 문화를 우수하다고 믿고 다른 게 훨씬 우월하다. 자, 우리나라보다 다른 문화가 더 우월하다. 라고 믿고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거, 그게 문화 사대주의다. 라고 하죠. 자, 문화 사대주의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말보다 뭐 영어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치면 영어를 더욱더 멋있다. 영어 쓰는 사람이 훨씬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연중에 어떤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 문화가 훨씬 더 우수하다. 라고 왠지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문화 사대주라는 거야. 다른 문화를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한국말보다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데? 더 멋있어 보인다. 더 대단해 보여. 이런 게 바로 이제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바로 뭐겠어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나라 짱이다. 이거 하고 바로 다른 나라가 짱이다. 라고 보는 문화 사대주의. 이 두 가지 관점이겠죠? 이거 다 어떻다고요? 별로 좋지 않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가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두 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다른 문화가 우수하다, 대단하다,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문화의 주체성을 잃고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가 낮아지게 되고 우리 문화의 주권이 침해되기 쉽다. 아무래도 우리 문화를 낮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에서 보면 자, 세계화가 될수록 이러한 태도, 바로 이러한 태도 뭐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방금 여기서 말하는 문화 사대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자, 문화란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인, 정신적인 과정의 산물로서 각 사회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것은 각각의 문화마다 중요하다. 각각의 문화마다 각각 다 다르게 우수한 것이지, 이게 뭐가 더 우수하고 뭐가 더 우월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이 글에서. 자, 그리고 이제 따라서라고 하는 역시 담화 표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라고 말하니까 뭐겠어요? 이 글에 이어지는 뒤에 내용이 이제 요약된 내용이 뭐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라고요? 담화 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는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적 읽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실적 읽기를 하는 걸까? 자, 볼까요?
자, 이 글은 바로 뭘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 태도를 다룬 글이죠. 자, 그래서 각 문단에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도를 평가한다. 자, 각 문장마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쭉쭉 보시면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하고, 또 예컨대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문장도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 간의 중요도의 랭킹을 매겨보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하냐. 자, 그것을 매겨보는 건 뭐라고 했죠? 바로 중요도 평정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단 한 문장을 골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 알았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돼 있었던 거.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가 가장 중요하구나. 왜냐면 뒤에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예시일 뿐이잖아요. 예시보다는 그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뒤에 거는 이걸 그냥 부연적으로 설명해 준 거다. 예를 들어서. 그쵸?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시면 따라서 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담화표시가 들어갔으니까 뒤에 2번에 이 문장이 바로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문장 바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가장 중요도 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아닌 다른 문장들은 어떤 문장이겠어요? 1번과 2번이 중심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심 문장이라면 나머지 문장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바로 뒷받침 문장들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 문장 앞에서 골라봤던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한다고 종합해보고 묶어 같이 합해보고 또 재구성해보면 이렇게 짜맞춰보면 이 1번과 2번을 제대로 조합을 해봤더니 자, 1번과 2번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번 이거죠?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이거 하고 자, 그리고 문화를 바라볼 때는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두 개를 잘 엮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상대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두 개를 잘 이렇게 엮어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글의 중심 내용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둘째를 볼까요? 자, 두 번째,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서 읽는다든지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두 번째 방식이네요. 아까 첫 번째 방식은 뭐였어요? 바로 글에 드러난 정보를 토대로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죠. 어느 게 진짜 중심 내용이지? 라고 파악하는 거 바로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했었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글의 전개 방식과 어떤 구조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네요. 자, 필자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다고 대상을 다른 것에 견주어서 공통점을 말하기도 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기도 하더라. 자, 공통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비교의 방식이죠. 나도 키가 크고 너도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공통점을 가지고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비교의 방식이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거예요. 너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은데 이런 식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을 바로 이제 대조의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바로 원인이나 어떤 이유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진술하는 거 이거 무슨 방식입니까? 바로 원인 그러니까 뒤에 인자하고 결과에서 과하고 띄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인과의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뒤에 원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요. 환경오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인이 나오고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원인 그 다음에 그 결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해졌다면 인과의 방식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또 방금 한 것처럼 또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어떤 문제 상황을 말한 다음에 그럼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뭐겠어요? 바로 문제 해결의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의 구조, 비교 대조의 구조, 인과의 구조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글을 전개하는 그 글의 전개 방식 중에 우리가 이제 글의 전개 방식 이것을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중심된 내용을 쭉 쓰는 거, 이게 논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인가, 이제 그 전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베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바로 사실적 읽기구나. 자,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볼게요. 자, 정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의 뜻을 밝혀주는 것을 우리가 정의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정의의 방식은 여러분들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죠. 내가 소설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1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색창에다가 소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바로 소설이란 땡땡땡인 것이다 하고 설명이 딱 나오죠. 자,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정의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개념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한 것처럼 사실적 읽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사실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적 읽기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정의의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의 방식이 있어요. 분석할 때 이제 석자가 바로 쪼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으로 쪼개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어떤 돌이 있을 때 뻥 쪼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쪼개다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쪼개가면서 전개하는 방식을 우리가 분석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동차는 땡땡땡으로 구성된다. 선생님이 자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자,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의 방식으로 내가 글을 전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시트하고 머플러, 뭐 도어, 보디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바로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분석의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를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이제 분석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뭐 미러, 휠 타이어 이런 거, 구동축 이런 걸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를 분석의 방식으로 글을 전개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를 그러면 이제 분석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눠본 거 알겠죠? 그럼 자동차를 또 분류의 방식으로 해볼까요? 자, 분류라고 했을 때 이 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나누다라는 거예요. 이 류는 이제 어떤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동차로 똑같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요, 아까 이제 분석의 방식으로 했을 땐 자동차를 하나하나 다 쪼갰죠. 자동차를 분석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동차는 램프, 엔진, 변속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게 이제 분석이지만, 자동차를 분류한다면 자동차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지만, 자, 자동차를 여기 나오죠. 디자인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죠. 디자인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구분을 한다면 자동차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경차가 있고요, 그리고 세단이 있고요, 뭐 쿠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자동차를 분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석은 다 쪼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분석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이제 분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분석인지 분류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자동차는 뭐뭐 땡땡땡으로 이제 구성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 1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거를 한번 우리가 다 합쳐보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다 합쳐봐요. 뒤에 내용을 다 합쳐보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분석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자동차는 시트, 도어, 조향 핸들, 보디, 뭐 램프 등으로 구성된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거죠. 뭐뭐 등으로 구성된다. 자, 그걸 다 합쳐보세요. 그럼 시트, 도어, 조향 핸들, 보디 등을 다 합쳐보면 뭐가 돼요? 앞에 있는 자동차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를 분석의 방식으로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류의 방식은 볼까요? 자동차를 여기 나와 있죠. 디자인에 따라 구분을 하면 경차, 세단, 그리고 쿠페로 나눠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쿠페나 세단, 경차를 다 합쳐보면 전부 그게 다 자동차를 전부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이것들 중에 일부일 뿐이죠. 그렇죠. 자동차라는 이것이 하나로 다 나온 게 아니죠. 그것을 분류한 것이니까 이것을 다 합쳐봤자 자동차는 아직 더 멀었죠. 자동차의 종류는.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분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다 합쳐보면 앞에 나오는 자동차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야. 시트, 도어, 보디 다 합치면 앞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이제 분석의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시는 잘 알죠? 우리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거 예시. 예시는 뭐야? 바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게임의 종류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시의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시. 자, 유추의 방식은 뭡니까? 바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나와있죠. 유사한 속성. 그러니까 유사한 속성을 가진 거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저번에 만난 큰 개를 A라고 합시다. 이번에 만난 큰 개를 A-라고 합시다. 자, 유추가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거 했었죠. 시장과 우물. 반드시 이게 유추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면 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 봅시다. A라는 거 큰 개였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날 물었다고요. 이렇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가 물었죠. 크고 얘의 특징은 크고 나를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중에 A-라는 큰 개를 만났어요. 근데 그 큰 개는 이 개랑 공통점이 많아요. 유사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개도 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크다는 거 봤어요. 하지만 아직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 있죠. 바로 뭐예요? 이 개는 A라는 저번에 만난 큰 개는 크고 날 물었잖아요. 하지만 이 A-라는 개는 지금 만났는데 이 개는 커요. 그리고 이 개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떨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로 아직 모르겠지만 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유사함을 가지고 아직 모르는 것을 추론해 가는 거, 이것을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시장과 우물에서 시장과 우물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다고 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우물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이렇게 추론해 갔죠. 그러니까 유추의 방식으로 추론해 간 거죠. 그러니까 두 사이가 아주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그럼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추론해 가는 거. 아직 모르겠지만 얘도 이럴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론해 가는 것을 이제 유추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읽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글을 사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적 읽기 내용이죠. 자, 그럼 볼까요? 자,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어나 문장, 문단 등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비교 대조인지, 인과의 관계인지, 문계 해절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려면 우리가 뭘 잘 알아야겠어요? 당연히 담화 표지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째, 둘째, 우선, 끝으로, 요컨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으면 뒤에 예를 들겠구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자, 결론적으로 라는 게 나온다면 이제 결론이 나오겠구나. 중심 내용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담화 표지 같은 거를 담화 표지 주로 이제 지시어 접속어 같은 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이제 문단 간의 관계가 비교 대조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인지 인과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제 윗글에서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글 있죠? 문화의 상대성. 자, 그 글을 가지고 이제 내용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살펴보면 필자는 앞문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죠. 문제를 제기했죠.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는 문제가 있다 하고 이것은 문제다 하고 제기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시를 들었네요. 뭐라고 했죠? 바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해결 방안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는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거예요. 거기 위에 예시에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는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게 해결책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글은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겠어요? 앞에 문제가 나오고 뒤에 해결책이 나왔으니까 문제 해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앞에가 문제 나오고 뒤가 해결책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제 사실적 읽기, 글을 제대로 그 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적 읽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실적 읽기 마무리 정리 봅시다. 자, 학습 목표 사실적 읽기. 자, 글에 드러난 어떤다고 드러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중심 내용과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역시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적 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적 읽기 개념 먼저 우리가 공부했었죠. 사실적 읽기라는 것은 자,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서 글 자체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죠? 글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파악하는 거예요. 글에 드러난 바로 겉의 의미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깊이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적 읽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첫 번째,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때 글에 드러난 정보들 간의 중요도를 평가해서 찾은 핵심 언어, 중심 문장이 중심 내용을 구성하는 그 뼈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문장들 사이를 우리가 중요도를 잘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바로 그게 뭐예요? 중요도 평장이었죠. 자, 글의 전개 방식과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정의의 방식 있었죠. 분석의 방식이 있었어요. 분류의 방식, 예시의 방식, 유추의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된다면 내가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라면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우리가 글을 볼 때 이 부분이 원인이구나. 이 부분이 결과구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중심 문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더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사실적 읽기의 방법. 자, 첫 번째죠. 바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사. 바로 중심 화제를 통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글일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 화제가 뭡니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죠. 자, 그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주 주제 중심 문장,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 간에 어떤 거라고요? 중요도 평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랭킹을 매겨본다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문장을 골라서 이것이 주제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적 읽기는 글 자체의 내용만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읽는 것이죠. 자, 전개 방식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비견지, 이걸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대전지,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인관지, 바로 문제와 해결로 나아가는 문제 해결인지, 이런 거 우리가 내용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면 조금 더 사실적 읽기, 글을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어나 문장, 문단 등 언어 단위 등의 관계를 파악해서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이거 뭐를 가지고 우리가 특히나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언어 단위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무엇을 사용했으니까 바로 담화 표지 같은 걸 사용을 했었죠. 이걸 통해서 뒤에 나오는 게 무슨 뜻이겠구나, 뒤에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첫째, 둘째, 우선, 끝으로 요컨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라는 담화 표지가 나온다면 뒤에 예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라고 하는 담화 표지가 나면 뒤에 드디어 결론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라고 하는 담화 표지가 나온다면 뒤에 결론이 나오네, 야 그럼 그게 주제겠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의 전개 방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 바로 정의의 방식이 있었죠. 이거 뭐였습니까? 바로 어떤 사물의 개념을 정리해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뭐뭐는 뭐뭐다 라고 이제 설명을 딱 해주는 거. 뭐 소설은 이것이다, 소설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데서는 뭐 사실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서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죠. 이런 걸 개념 설명해주는 거, 이거를 정의라고 봅니다. 자, 분석은 쪼개서 설명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분석의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자동차는 뭐 엔진, 그리고 바퀴 뭐 이런 것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걸 분석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그거를 바로 짧게 쪼개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나열하는 거, 그것을 분석의 방식이요. 자, 예시는 뭐겠어요? 바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요. 이거는 뭐 너무 잘하니까 예를 드는 거 이제 예시의 방식을 썼구나.
자, 분류의 방식은 뭐였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였죠. 자동차는 크기라는 기준에 따라서 바로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렵게 이렇게 써는 거예요. 유개념의 외연에 포함된 종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자, 이거는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있다면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종류 안에 여러 가지가 넣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이게 유개념이 되겠죠. 종류 커다란 유개념 이 안에 포함된 여러 종류들 뭐겠어요? 바로 요 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대형차, 소형차, 중형차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유추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개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그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 있죠. 아까 선생님이 이제 큰 개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글의 구조에 따라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 글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형식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글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사실적 읽기를 할 때 아직 이 길을 모르는데 소설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소설은 소설이잖아. 그러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어지겠구나. 알 수가 있다고요. 그쵸? 자, 이 글이 논설문이다 라고 한다면 딱히 몰라도 서론본론 결론으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고요. 그쵸?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사실적 읽기를 할 때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설명문의 구성은 뭐예요? 머리말, 본문, 본문인데 분문이라서 근데 본문 그리고 기승, 정결의 방식. 그리고 신문기사의 구성 방식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특히나 이제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내용을 짧게 요약한 걸 전문이라고 하는데요. 짧게 요약을 할 때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요약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육하원칙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신문기사는 아무래도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글의 구조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신문기사라는 그 글의 사실적 읽기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했네요. 사실적 읽기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시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